예,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정현의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형사사건 변호 내용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기소를 당하신 분은 너무나 놀라게 됩니다. 그런 일을 많이 겪어보지도 않았고 많이 겪어보신 분이라고 하더라도 검찰청에서 형사처벌을 하겠다라는 내용의 공소장이 집으로 송달이 되면 너무나 큰 걱정을 하시게 되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어떠한 방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십니다. 우선은 검찰청에서 공소를 제기하면 형사법원에서 재판부가 정해지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내용으로 기소가 되어 있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공소장이 송달되게 됩니다. 이 공소장을 받으시면 공소장 뒷면에 언제까지 의견서를 제출해라 이런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공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해라 라는 내용의 기재가 되어 있는데 그 기간은 지켜야 되는 것이 원칙이긴 합니다만 그 기간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해서 어떤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소장이 정해지고 추후에 언제 재판을 하겠다라는 공판 기일 통지서가 오는데 이 공판 기일 전까지는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의견서는 형식은 있습니다. 저희 같은 이제 변호사들이 제출하는 변호인 의견서의 형식은 있는데 형식보다 중요한 부분 자체는 뭐냐면 혐의 사실로 인정된 공소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 과장되어 있다고 판단하는지에 대한 내용과 제출된 공소장을 입증할 만한 증거에 대한 의견이 개진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예전 같은 경우는 공소장이 송달이 될 때 증거 목록이라는 서류도 함께 송달이 됐었습니다. 이 증거 목록이라는 것은 뭐냐면 검찰 측에서 피고인에 대해서 이런 내용으로 어떤 범죄로 처벌을 하겠다라는 주장에 따라서 그 검찰 측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검찰 측에서 갖고 있는 증거에 대한 목록을 얘기합니다. 순번 1, 2, 3, 4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명칭, 예를 들어서 피고인이 검찰 단계에서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 아니면 검찰 단계에서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 피해자가 있다고 한다면 피해자의 진술 기재야 피해자 진술 주소 같은 명칭이 기재가 되고 거기에 따른 진술인이 누구인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증거 목록을 보면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에서는 증거 모두 동의를 하는 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부인을 하거나 일부 부인하는 경우는 내가 인정을 하는 증거, 받아들일 수 없는 증거를 나눠서 기재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이 의견서에 포함이 되게 되고요. 이 의견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소장 송달이 될 때 언제까지 제출하라는 기한이 있지만 그 기한을 지키지 않아도 크게 불이익은 없지만 첫 번째 공판 기일 전에는 법원에 접수를 시켜주는 게 좋고 접수를 시키고 바로 판사님이 보는 게 아니라서 며칠 그 여유를 두고 접수를 시키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의견서가 제출된 상황에서는 본격적으로 첫 번째 공판기일이 진행이 됩니다. 절차를 먼저 대략적으로 보면 공판기일이 진행이 됐었을 때 나중에 변론 종결이 되고 선고까지 되는 쭉 일련의 절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형사소송법적으로는 인정신문을 하고 검사의 모두 진술이 있고 기소를 당한 피고인과 함께 들어가는 변호인의 모두 진술이 있습니다. 이 절차가 지내고 나면 증거 신청 절차가 있고 그 신청에 대한 피고인과 변호인 측의 의견 개진이 있고 그 의견 개진에 따라서 증거 능력이 결정되고 조사가 진행이 되고 관련돼서 더 할 게 없다라고 한다면 변론 종결이 되고 판결 선고가 진행이 됩니다.
재판을 몇 번 받아야 되는지가 우선은 궁금하실 텐데요. 일반적으로 범행을 인정하는 사건이다라고 한다면 이 절차까지 첫 기일에 진행이 되고 그 다음 기일에 판결 선고가 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예외가 있는데요. 범행을 인정하고 증거조사까지 첫 번째 기일에 끝나지만 예를 들어서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으로 어떤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 양형상에 주장할 만한 사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다음 기일에 선고기일을 잡지 않고 한 번 정도 기일을 소집하거나 아니면 판결 선고기일을 너무 좀 여유 있게 달라 기한을 좀 많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서 몇 달 좀 간격을 두고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인하는 경우는 첫 번째 기일에서는 일반적으로 요기까지 진행이 됩니다. 즉 첫 번째 기일에서 검찰 측에 증거 신청이 되고 피고인과 변호인 측의 증거 의견까지 되고 본격적인 증거 조사 자체는 다음 기일에 진행이 됩니다. 그 증거는 정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처음에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재판을 진행하면 판사님이 피고인의 인적 사항에 대해서 묻는 절차가 있습니다. 인정신문인데 성명, 주민번호, 주소, 예전에 본적, 지금은 이제 등록 기준지죠. 거기에 대해서 그 피고인이 일어나서 자신의 그 성명, 주소, 주민번호, 등록 기준지를 진술을 하는 그 절차가 있습니다. 신분증을 가져가셔야 되고요. 그 절차를 하면 이제 자리에 앉게 되고요. 그 뒤에 하는 절차가 검찰의 모두 진술입니다. 공소장은 이미 법원에 제출돼 있고 법원에 판사님도 갖고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한테 송달이 돼서 피고인도 갖고 있는데 검찰 측에서 재판에서 어떤 내용으로 피고인이 혐의를 갖고 있고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된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절차입니다. 그 뒤에는 변호인이 선임이 돼 있다라고 한다면 변호인의 모두 진술부터 얘기를 합니다. 크게 보면 세 가지겠죠. 범행을 부인하거나 인정하거나 과장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나 그 절차를 변호인을 통해서 먼저 진술을 하고 그 다음에는 피고인의 모두 진술이 진행이 되는데 일반적인 절차에서는 재판장님이 피고인에게 지금 변호사님이 얘기한 진술 내용과 동일하신가요? 라고 묻게 됩니다. 그럼 예 하시면 중복하실 필요 없이 변호인의 모두 진술을 그대로 원용하는 절차로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증거 신청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증거 신청 절차는 그 공판검사 테이블에 이만큼 기록이 쌓여 있습니다. 근데 이 기록을 먼저 내는 게 아니고 여기에 있는 증거 목록대로 제출을 한다라는 형식적인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증거 목록을 그 검찰 측에서 재판부에 주는데 보통 재판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두 부를 받아서 변호사한테도 한 부를 주고 재판부에도 주고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변호를 하는 변호사 입장에서는 우선은 그날 다 끝날 수도 있고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구두 변론을 해야 될 상황도 생기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증거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날 증거 목록을 받는 변호사나 뭐 법무부도 있을 수는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그냥 검찰 측에 먼저 신청을 해서 증거 목록을 미리 확보를 해봅니다. 그러면 피고인과 얘기를 나누면서 이런 증거는 이런 증거는 이런 증거는 어떻게 판단할지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 절차를 거치고 나서 의견 개진을 하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증거 능력, 증명력은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형식적 진정성립, 실질적 진성성립 이런 형사소법 강의 개념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증거 능력과 증명력인데 형사사건 1월 1일 이후에 기소된 사건과 같은 경우는 검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분조서도 내용 부인을 하게 된다면 아예 판사님이 못 보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최근이죠. 2020년 지금 3월 하순이니까 2020년 2월경에 홍길동이라는 사람을 살인했다라는 내용의 진술을 검찰 단계에서 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의 간인 서명, 즉 형식적 진정성립이 그 다음에 내가 얘기한 대로 기재되어 있는 실질적 진정성립이 인정이 되는 조서가 검찰을 통해서 법원에 제출을 하기 위해서 증거 목록에 기재되었다라고 보면 그 피고인이 실제로 그런 행위, 나쁜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
검찰에서 그렇게 진술했다라고 치고 재판을 올라가서 보면 내가 검찰 측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라는 내용 부인 의견을 하면 그 사람이 2020년 2월경에 검사한테 조사를 받으면서 작성이 된 피의자 신분조서 자체를 판사님이 무고히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 증거 능력의 문제를 넘어서 이제 증거 조사를 통해서 판사님이 보게 되면 A는 B다, C는 D다, 뭐 E는 F다라는 피의자 신분 조서나 피해자의 진술 조서나 목격을 한 제3자의 진술 조서나 관련해서 뭐 폭행 사건이라고 치면 의사의 진단서, 뭐 CCTV 영상, 뭐 문자 메시지 주고받은 것을 모두 볼 수가 있게 되는데 본다라고 해서 유죄다, 봤지만 무죄다는 아닙니다. 판단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내용의 증거가 있지만 이거는 유죄의 증거로 쓰일 수 있겠다. 이런 내용의 증거가 여러 개 있지만 나는 유죄를 볼 수 없다. 이런 증명력의 문제 자체는 형사재판을 진행하는 법원에 전적으로 맡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의견 제시를 할 수는 있지만 최종적인 판단은 재판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검찰이나 뭐 피고인이나 변호인 측에서는 대응을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 그런 절차가 다 진행이 되면 더 이상 재판을 진행할 필요는 없다. 이제 끝라고 해서 변론 종결을 하고 선고기일을 잡는데 보통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기간 뒤에 선고기일이 잡히는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범행을 부인하는데 합의를 해야 되냐 아니면 양형자를 언제까지 제출해야 되냐 절차상의 문제를 했었을 때 저희는 어떻게 얘기를 드리냐면 판결 선고기일이 있으면 적어도 양형상의 자료는 일주 전에는 제출하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법적으로는 변론 종결 전에 제출된 사실관계에 대한 주장만 판단이 되긴 하지만 양형 자료로는 변론 종결 이후에 선고기일까지는 제출하는 건 문제가 없는데 다만 부여된 번호 사건에 접수를 시키고 그 재판부에서 행정적인 절차로 재판부 판사님한테 올리는 데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적어도 일주일 전에 제출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대략적인 형사 절차고 지금 증거능력과 증명력 부분은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 자체는 저희가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